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고성국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무늬만 제3자 추천인 졸속 악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독소조항을 다 뺐더니 이번에는 악법이라고 우기고 있다.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 다양한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14일 목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지금 유튜브 라이브로 생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9730입니다. 콩 어플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종 명품 콘텐츠를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로 여러분 KBS 라디오와 함께 해 주십시오. 뉴스 브리핑입니다. 한국경제신문 최형창 기자입니다. 최 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오늘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하죠. 예, 지금 본회의에서 이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명분이나 논리도 없이 특검을 비난만 하며 생떼를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수정안은 여당이 문제 삼았던 내용을 대폭 반영했다는 점을 재차 부각하면서 이번에도 민심을 거역한다면 다음 기회는 없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수정안 역시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특검 반대의 결의를 다지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이 연일 명태균 씨 관련 추가 의혹을 띄우는 것도 이 특검보다 검찰 수사가 먼저라는 건 이 당의 일관된 논리라는 점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특검 표결 불참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특검법은 큰 이변 없이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 더 큰 관심은 이 대통령 제의 요구권 행사 뒤에 있는 이 특검법 재표결 이제 이뤄질 시점인데요. 이 예상되는 시점이 오는 28일입니다. 이때 여당에서 과연 이 탈표가 얼만큼 있느냐 이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거 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재판 생중계 여부를 놓고 공방이 있었는데 법원이 비공개 결정을 한 거죠. 예, 이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34 형사부가 선고 생중계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관련 촬영이나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는 설명하진 않았지만 이 선고를 생중계했을 때 예상되는 혼란이 있습니다. 가령 재판부 결정이 어떻게 나든 간에 재판부의 막 얼굴을 캡처해서 유포한다든지 이런 부정적 영향이 이로 인한 이득보다 더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5일에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선고도 그럼 생중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진 건데요. 이와 별개로 지난 12일 오후까지 진행된 일반인 방청권 신청은 마감돼서 추첨까지 끝났습니다. 100여 석 규모의 중법정 좌석 가운데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 좌석을 뺀 나머지 36석이 일반인에게 배정됐습니다. 실제 법정에 들어가는 사람은 수십 명에 그칠 전망입니다. 하지만 선고 당일 서초동에는 수천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원은 법정 내부뿐 아니라 피고인이나 재판부가 이동하는 동선에도 이 보안 요원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트럼프 2기 내각 인사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충성파들이 발탁되고 있는데 어떤 인물들이 눈에 띕니까? 예, 일단 먼저 우리 시간으로 오는 새벽 먼저 법무장관이 발표됐습니다. 맷 게이츠 연방 하원 의원이 지명됐는데 공화당 강경우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또 세계 최강 미군을 이끌 국방장관에는 폭스뉴스 앵커 피트 헤그세스가 지명됐습니다. 주로 예비역 장성들이 맡아오던 자리에 국방부 근무 경력이 전무한 40대 소령 출신 방송인이 파격 발탁된 겁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헤그세스가 강인하고 똑똑한 미국 우선주의 신봉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라크 전 참전용사인 헤그세스는 이 보수 성향 폭스뉴스에서 8년간 일하며 트럼프를 지원해왔는데 첫 임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의
교류하는 것을 옹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최대 공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일론 머스크요. 결국 주요 보직을 맡았군요. 예, 지금 머스크는 정부 효율부 이 수장에 내정됐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효율부가 관료주의 해체에 나설 것이라면서 미국 구하기 즉 세이브 아메리카 운동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스크는 인사 발표 직후 지금 428개 연방기관이 있는데 99개면 충분하다는 글을 올리면서 지금 행정부 대수술을 예고했습니다. 머스크는 대선 이후 트럼프 가족과 함께 사진도 찍고 트럼프 손녀에게는 삼촌이라고 불리는 등 핵심 실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후 우리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찬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나흘 연속 하락이죠. 예, 지금 걱정이 큰데요. 어제 국내 유가증권 시장은 2.64% 급락하면서 2417.08포인트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 8월 5일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로 그때 하루 만에 8.77% 급락한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그때 이제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던 때인데도 그때보다도 더 내려간 겁니다. 시가총액 15%가 넘는 대장주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경쟁력 약화로 대외 불확실성에 가장 민감한 주식이 됐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5만 600원까지 떨어졌는데 이대로면 지금 이 추세로 계속 오늘도 이어진다면 이 4만 전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 반도체법,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규제 강화 같은 위협 요인이 부각되면서 이 삼성전자뿐 아니라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 전반이 부진했고 이 현대차 등 자동차 주식도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네, 트럼프 정권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잠시 후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좀 심층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진격의 경제에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한의사협회가 새 비대위원장을 선출했군요. 예, 대의원들의 선택은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었습니다. 4파전을 벌인 끝에 지금 과반 지지를 얻었습니다. 예방의학과 전문이고요. 현재 단국대 의대 교수입니다. 좀 특이할 만한 점이 2005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이기도 하고 MB정부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때 함께 근무했던 인물이 이기일 현재 보건복지부 1차관입니다.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임기는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2달 남짓입니다. 회장 탄핵으로 이어진 내부 갈등을 수습하고 이 여야 의정 협의체 등 이런 현안에 대응하는 것이 새 비대위 과제로 꼽힙니다. 박 신임 비대위원장은 당선 직후 전공의들과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비대위 체제를 거쳐 내년 1월 초 차기 회장 선거를 치르는데 취임 6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한 임 전 회장이 이면택 전 회장이죠. 자신의 탄핵을 결정한 의협 대의원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5월에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한 1심 재판이 어제 있었습니다. 예,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도 무책임하게 도주했을 뿐만 아니라 소속사와 매니저에게 허위로 자수하게 해 경찰 수사력을 상당히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계속 부인해오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시인했는데 이를 두고도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에선 이 김 씨에겐 이 위험 도주 치상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만 적용됐고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네. 당시 김 씨는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사고 은폐에 관여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홈런 2방에 우리 야구가 무너졌군요. 예, 지금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그 프리미어십이란 대회가 치러지고 있는데 어제 첫 경기였습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야구 대표팀 어제 대만 타이베이 돔에서 비주 예선 라운드 1차전에서 대만에 3대6으로 졌습니다. 선발 투수 고영표가 2회에만 홈런 2방을 맞았고요. 그러면서 경기가 순식간에 0대6이 됐습니다. 침묵하던 우리 타선이 4회 초부터 반격에 나섰지만 이 초반 대량 실점을 만회하지 못하고 결국 대만의 승리를 내줬습니다.
첫 경기부터 패배를 떠하는 우리 대표팀은 슈퍼라운드 진출을 위해서는 이 남은 4경기를 다 이겨야 하는 큰 부담을 갖고 나서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뭐했어? 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수능일인 오늘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해안을 중심으로 15도 안팎, 대부분 내륙에선 10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한데요. 하지만 낮에는 2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두터운 겉옷보다는 실내에서 덥지 않도록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겉옷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3.6도로 평년보다 9도가량이나 높고요. 어제 아침보다도 5도 정도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춘천 16도, 대전과 대구 19도, 전주와 강릉은 20도, 제주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전국에 가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비의 양은 제주도에 1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적겠습니다. 시험이 끝날 무렵에는 비가 조금 내릴 수 있어서 수험생분들은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전남과 경북, 경남 서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3.6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의 조하늘이었고요. 이어서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의 유하영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수능일인 오늘 평소보다 출근 시간이 늦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 서울 시내도로는 평소 같은 시각보단 수월하고요. 다만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5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한남대교부터 막히고요. 반대 하남 쪽으론 잠실대교 부근 5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 방향 봉천터널 지난 지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고속도로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백양사 1,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신월 부근 갓길에서 사고 나면서 부천부터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총 18km 막히는데 경기권에선 오산에서 남사까지 가장 많이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정치 현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게 수정안 이거 처리 예정으로 돼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입니다. 왜 반대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이번 수정안도 보면은 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4명을 추천을 합니다만은 야당이 이 중에 2명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4명의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 비토권을까지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법률안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그 앞에 냈던 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이 자기들 그 다수의 힘의 다수를 가지고 어떤 정쟁으로 계속 이걸 몰아붙이고자 하는 그런 노림수가 아닌가 그런 당내 인식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네, 문의만 수정안이고 본질은 변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 이재명 대표가 곧 사법 문제로 해서 1심 재판 선고가 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또 그런 시기를 앞두고 우리 당 내부의 어떤 분열을 좀 조장하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 이렇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어떤 사안에 따라서 아무거나 또 아무나 특검을 함으로써 정쟁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는 그런 당내의 인식이 많이 높아져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이 수정안 역시도
포장만 어떤 수정안이고 내용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수정안이 지금 의원님 말씀으로는 그 국민의힘의 분열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분열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런 더불어민주당에서 만든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 이탈표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대체적으로 인식은 우리 당 내부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많이 깔려 있고요. 네. 그 야당 역시 더불어민주당도 특검 중독증에 빠진 정당이 되지 않도록 특검 중독에 빠지는 그런 정당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2차 특검안 때는 그 국민의힘에서 4표가 이탈된 것으로 이게 무기명 투표라서 이제 추정밖에는 안 되는 건데요. 4표 이탈로 추정됐었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이제 수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 몇 표 이탈을 예상하십니까? 오늘은 아마도 그 국민의힘이 이제 의총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표결에 참석할지 안 할지 그런 부분도 아마 포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이고요. 네, 아예 본회의 불참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야당 일방적인 그런 그 특검 도반 이번에 법사위에서도 아마 강행 처리되다시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 야당 일방적인 그 야당의 일방적 주도에 의해서 하는 특검안에 대해서 아마 의총에서 이 부분을 표결에 참석할 건지 안 할 건지가 아마 오늘 의총에서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본회의에 아마 참석 안 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면서 응원 메시지까지 내면서 이 특검법에 동의해라 이렇게 또 이 압박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지금 대담하고 계십니다만 조경태 의원도 이 특검 수정안에 찬성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도 야권 쪽에서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특검 수정안에 어떤 그 맹점이 자신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비토권까지 부여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야당의 입맛에 맞는 그런 특검을 추진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동의하는 의원들은 거의 없을 거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표결 결과와 유사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4표 예. 이상의 이탈표는 없을 거다. 오히려 줄면 줄었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자.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여당이 상당히 지금 그 지지율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또 야당은 지금 계속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까지 계속 그 험한 말까지 나오고 있고 야당은 지금 똘똘 뭉치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여당도 아마 좀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지금은 분열되지 말자 하는 그런 흐름이 좀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오늘 국민의힘이 의총 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런데 이 의총에서는 특별감찰관 관련된 의총 어떤 당론 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예측들인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네, 아마도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해왔고 또 이거는 사실 이미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다른 언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의원들이 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법이 정해지는데 법을 집행하지 법대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런저런 말씀들은 나오겠지만 이미 법이 이 여야 합의에서 정해진 이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잘못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대통령이 국회에서 추천해 오면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최근 담화 발표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특별감찰관제를 빨리 국회에서 추천을 함으로써 더 이상 대통령실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 국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이 특별감찰관을 법으로 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야권에서는 이건 번지수가 틀렸다. 한동훈 대표에게 말이죠. 특검을 하라 그랬는데 특감으로 봤냐. 뭐 이런 그 비판과 비난들이 그동안 계속 제기되고 있잖아요. 글쎄요,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로 여사 문제이지 않습니까? 배우자 문제이거든요. 근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친인척 그리고 수석 비서관 이상의 참모진에 대한 비위나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낸 제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바로 처리했어야 될 그런 저는 어떤 내용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빨리 특별감찰관을 임명함으로써 이러한 그 대통령실 주변에 대해서 비위나 비리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이 부분하고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특검하고는 좀 각각을 별개로 해석을 해야지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할 필요 없다는 식의 주장은 좀 설득력이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경태 의원과 대담 중인데요. 조금 전 의원님도 말씀하신 지난 7일 있었던 대통령 담화와 기자회견이요.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좀 달라졌다는 보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좀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또 거칠게 갈등을 벌이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실천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원팀을 강조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네, 제가 어제도 한동훈 대표랑 통화를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읽은 어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생각은 아무튼 한동훈 대표가 그동안에 계속 주장했던 용산의 인적 쇄신 그리고 여사의 행보 문제 그리고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문제 이것을 계속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산에서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 주장에 의해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계속 확인을 또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 또 시간을 조금 계속 좀 주고 있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여당과 또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이게 계속 충돌하는 모습, 당정이 충돌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로서는 좀 원팀이 돼서 여기서 말하는 원팀의 의미는 과거의 수직적인 관계의 당정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 의해서 조금 더 긴장 관계와 협력 관계를 좀 더 강화시키려는 그런 의미에서 원팀이 당정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자 하는 그런 인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한동훈 대표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대표가 겁을 먹은 것 같다. 뭐 이런 논평도 나오는 것 같던데요. 한동훈 대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난번 총선 때 본인이 충분히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원내에 진입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떠보면은 자기 희생을 하면서까지 당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진정성은 우리가 뭐 여야를 떠나서 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정부와 지나친 그 충돌이나 대립각을 지었을 경우에 결국은 야당에 오히려 그 유리한 부분을 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들이 좀 많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 또 하나가 대통령실이 바뀌고 변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많은 지적을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에서 바뀌겠다, 변화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시간을 어느 정도 좀 고려하는 것도 그 나쁘지 않는 그런 선택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런데 의원님 지금 그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문제가 점점 그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이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이게 한동훈 대표와 그 가족이 한 건지 동명이인들이 한 건지 아니면 또 제3자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한 건지까지는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아주 폐륜적으로 비방하는 글들이 올라와서 아주 시끌시끌하잖아요. 이거 당내에서 지금 뭐 조사 중입니까? 아마도 지금 양 쌍방 간의 고발 고소를 아마 할 방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당 게시판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찌 보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세력이 바로 야당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더불어민주당 게시판에 혹시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보면은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그런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이래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게시판이라는 것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누구든지 어떤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수사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영역인지 아닌지는 아마도 사법부에서 철저하게 아마 수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놓으면 되고요. 다만 우리 당내의 인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대표를 공격하거나 또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저는 그야말로 그 부분은 야당이 좋아할 수 있는 하나의 분열상이거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우리 당이나 대통령실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 여당이 좀 똘똘 뭉쳐서 원팀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훼손시키는 세력들이 있다면 그 세력들이 조금 원팀을 훼손시키는 세력들이 과연 무슨 덕을 보려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사가 상당히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네. 또 당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 게시판에 게시글을 올릴 권한을 아직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이 게시글을 쓸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설명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그런데 의원님 만에 하나 한동훈 대표 본인은 아니더라도 그 가족이나 이렇게 해서 이 당계 사태와 관련해서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서 연루된 것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드러날 경우에 그 정치적 파장 효과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던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가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네. 예단해서 하는 것 역시도 좀 저는 적절하지 않다 보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족이 연루되었을 경우에 대해서는 한 대표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직접 아마 해명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 이래 보고 있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내용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16일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지난 11월 2일에 이어서 11월 9일 그리고 11월 16일 그러니까 10일을 들어와서 매주 토요일 지금 장외 집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그 단독으로
하던 것을 야오당과 함께하는 것으로 그리고 인근 지역의 그 시민단체들과 함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든 좀 확산시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그 더불어민주당의 장애투쟁 노선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저는 이 청취하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제1야당 그리고 절대 다수를 가진 그 국회의원들이 당에서 거리에 나가서 지금 이런 장애 집회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한번 아마 야당을 지지하는 분들도 한번 이거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어제도 보니까 주식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좀 매우 지금 거의 주식 시장 거의 패닉 상태에 좀 다다를 정도로 우리 경제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대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그런 국가인데 과연 내년에 이 상황들이 어떻게 바뀔지 매우 불안해하는 국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매일 많은 그 자영업자들이 지금 폐업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또 수권을 경험한 적도 있고 또 수권을 또 희망하는 그런 정당에서 장애 투쟁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국민들의 민생을 내팽개치는가는 걸 아마 국민들께서 좀 이건 이 부분만큼은 좀 냉정하게 좀 평가하고 판단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금 수준이 되게 높아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고 또 여당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섭게 또 지난 총선에서 또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이 정말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다면은 장애 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민생 현장에 가서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좋은 정책을 좀 발굴하고 또 그것을 법률적으로 또 만들어내는 그런 좀 야당다운 야당이 좀 왜 안 되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지난 9일 집회 과정에서 민노총 이 조합원들과 경찰의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경찰 105명이 부상한 걸로 경찰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11명인가가 연행이 됐고 그중에 또 민노총 지도부에 대한 내사가 진행 중이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경찰을 향해서 1980년대 백골단이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이분이 백골단 경험을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묻고 싶습니다. 과거에 백골단은 어마무시했거든요. 네. 갖다 붙일 걸 갖다 붙여야 되는데 이분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본인이 지금 사법부에 의해서 지금 결국 조금 있으면 이제 판결을 좀 기다리고 있는 분이 어쨌든 국민들께 좀 겸손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한 미국의 사례를 보십시오. 미국 같은 경우에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수갑을 채우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미국을 갖다가 야만 국가로 이렇게 인식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있었던 그 문제는 세종대로가 지금 10차선으로 돼 있는데 네. 그중에 5차선을 집회 신고를 내놓았지만은 나머지 5차선 더 넘어서서 다른 차선까지 점거하려고 해서 발생한 문제 아닙니까? 시위를 하더라도 합법적인 시위를 해야지 불법적인 시위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5차선만 집회 신고를 냈으면은 예를 들어서 5차선에서만 이렇게 집회를 태도를 내서 해야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그런 잘못된 행위이지 않는가. 그 부분을 막았습니다 해가지고 그 부분을 경찰이 제재한다 해가지고 경찰을 향해서 막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지금 아마도 이런 약간 충돌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간에 정치인들이나 또는 우리 시민들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은 이거는 어느 나라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대항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자제해야 된다. 이런 발언이 저는 야당 대표 입에서 나오는 그런 날이 좀 되길 바랍니다. 네.
이 백골단 경험을 실제로 해봤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예. 꼭 한번 과거에 백골단 어떻게 했는지 야당 대표니까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 더 옛날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이런 걸 가지고 현혹시키면 안 되고요. 제일 큰 팩터는 뭐냐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 폴리스 라인을 미국에 제가 사례를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미국의 사례를 들었지만 폴리스 라인은 미국은 넘어서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간에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알겠습니다. 수갑을 켠다. 그 사실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기후 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상점 곰손 대표 박성현입니다. 물건을 오래 쓰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물건을 수리하고 또 수리하는 기술을 배워서 물건을 좀 더 쓰레기가 되지 않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입니다. 물건을 수리하지 않게 되면 그 물건들은 결국 쓰레기가 되어서 우리가 지금 기후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지구에 처한 위험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 수리를 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보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물건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나는 수리를 못하는데 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풍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그냥 한번 열어봤을 뿐인데 뭔가 안에 청소가 안 됐거나 전선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조금 돌봐주는 것만으로도 재쓰임을 다시 갖는 물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스스로 물건을 고쳐보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좋고, 내 물건이 고장나고 헤어졌을 때 그 물건을 돌아보고 오래 사용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그 수리 자체가 또 제게 주는 기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쁨도 함께 누리시면서 같이 수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입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전 8시 10분까지 고사장에 입실하시기 바라고요. 그간 애쓴 만큼 좋은 결실을 맺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공기도 다소 쌀쌀하긴 하지만 어제보다는 덜한 편입니다. 수도권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15도 안팎, 대부분 내륙에선 10도 안팎으로 다소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이 13.6도로 평년보다 9도가량 높고요. 어제보다는 5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이 18도, 춘천 16도, 대전과 대구 19도, 전주와 강릉은 20도, 제주는 23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옷차림 가볍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전국에 가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도에 1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적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전까지 전남 내륙과 경북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6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라디오 전격 시사 정치 현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이러이러한 변화가 있을 거다. 뭐 이런 거 다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요. 네. 막상 당선이 된 후를 보니까 예측대로 가기는 가는데 강도가 훨씬 다른 것 같아요. 이 소나귀의 힘 같은 게 예. 또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네. 트럼프 후보였을 때 하고 네. 트럼프 당선인으로서의 실감이 다르고 우선 그 인사 배치가 네. 이제 트럼프 2기의 스타일을 말해주는 건데 이제 힘을 내세워서 선거 내내 줄곧 외쳤던 마가, 네.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그걸 이제 현실로 만들겠다라는 건데 네. 지금 세계 각국이 트럼프의 입을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존재감이 이 네. 세계 정치에 미치는 존재감이 큰데 양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과 또 네. 잘 활용하는 기회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의원님이 동북아 평화공존 포럼 대표를 맡고 계신데 거기서도 이 주제 트럼프 당선 이후에 이 우리 한국 정치에 어떤 과제가 떨어졌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토론회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22대 국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국회 역할 중에 하나가 평화 공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지정학의 위치상 늘 외교를 잘해야 살아남는 민족이고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서 한미 동맹을 잘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고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일본 같은 그런 강대국들과 공존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는 데 역할을 하자 해서 이제 여당은 지금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이 참여하고 네. 있고 동북아 평화공존 포럼을 만들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거기서 토론 주제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한국 정치의 과제 이렇게 설정이 돼 있던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 전체적으로 이 토론의 분위기나 또는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 출범과 관련된 우리 정부의 대처 방향 또 정치권의 대처 방향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미국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잖아요. 네. 바이든 정부 시기를 여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트럼프의 겨울이 온 거거든요. 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겨울이 왔는데 반팔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잘못하면 동사합니다. 그래서 이 바뀐 환경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으로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어제 만나서 관심사가 뭔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선거 때도 내가 취임하면 다음 날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라고 호언했던 그런 트럼프인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국면이 달라지잖아요. 휴전 협상이 시작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북한군 파병 문제 이후에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됐었는데 그 부분도 압력이 떨어지게 될 겁니다. 예. 그런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그 전략과 정책을 가질 것인가라는 것인데 분명히 대전략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대전략의 변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3적대 남북 간의 증오와 적대가 커졌고 중국과도 멀어졌고 그다음에 러시아와는 이제 지금 뭐 사실 적대적인 관계로 돌변한 거죠. 네. 이 관계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 이래 네. 35년 동안 7대의 정권에 걸쳐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네. 7대 정권에 걸쳐서 유지해 온 것이 뭐냐면 113 전략이란 말이죠. 113. 네. 1 한미동맹 기축. 1 남북 공존 기본 합의서 체제죠. 네. 노태우 정부 때 맺은 보수 정부지만 노태우 정부가 놓은 주춧돌 위에 서 있었단 말이죠. 그 길을 걸어온 거예요. 1 동맹 1 남북 기본 그다음에 3 우호였어요. 일본과 우호 협력, 중국과 우호 협력 잘 지내는 거죠. 네. 러시아와 우호 협력, 러시아와의 관계가 포괄적 협력 동반자였습니다. 네. 전략적 협력 동반자예요. 전략적 동반자예요. 포괄적 협력 동반자보다 상위 단계로 2008년 이후에 그 한러 관계를 가져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는 우리를 비우호 국가로 분류했고 이제 북한과는 지금 동맹을 넘어서 전쟁을 함께 치르는 그런 환경 변화가 지난 2년 사이에 이루어졌단 말이죠. 네. 그럼 이 기조를 가지고 갈 거냐? 지난 35년 동안 우리가 평화와 함께 나름대로의 그 경제 성장을 구가해 왔던 113 외교 대전략으로의 회귀를 꾀할 거냐라는 네.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는 그런 대전략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예. 그 지난 일요일 그 이제 오늘이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아펙 회의하고 G20 회의 참석을 위해서 이제 예. 나가는 길에 트럼프 당선인과 잠깐이라도 친교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와 있는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지난 일요일 긴급 경제안보 대책회의를 한 110분간에 걸쳐서 대통령실에서 했다고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도 뭔가 전체적인 이 환경 변화에 따른 긴급한 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뭔가 지금 의원님이 뭔가 전략적 대전환의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조언하신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대외 정책 변화 또는 어떤 정책 전환을 주문하시겠습니까? 인사가 만사잖아요. 사람을 그대로 두고 정책의 대변화는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어떻게 180도 전환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2년 반 동안 어떤 기조였습니까? 이념, 가치, 자유를 중심으로 한 그것이 대외 전략의 핵심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이념, 가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외 전략에서 유일무이한 대원칙은 뭐냐? 국익입니다. 국익. 네. 미국에게 이롭냐 해롭냐.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면 미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자국 이기주의로 이렇게 세계를 움직여 가는데 그 속에서 우리만 자유를 외치고 이념, 가치, 권위주의 진영과의 대결을 그런 노선을 추구하는 것이 이거는 아까 여름인 줄 알았는데 지금 겨울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 보수 진영에도 현인들이 많습니다. 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를 깊이 지금은 경청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 변화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야당 진영은 놔두고라도 네. 본인을 지지했던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룹에서 경험이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인사 쇄신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외교 안보 이 진영은 대대적인 물갈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해서 트럼프 정부 4년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 2년만 남았잖아요. 네. 2년 반 동안 어떻게 우리의 국익을 확보할 것인가.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김정은과의 전격 회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이 패싱당할 우려를 이제 걱정하시거든요. 그런가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로 봐서 이게 전통적인 외교 방식이 있잖아요. 버텀업 방식이 아니고 탑다운 방식이라 이른바 케미만 잘 맞으면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좀 결단을 내려서 큰일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기대도 있고. 그러니까 기대와 우려가 지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트럼프에게 동맹은 무엇인가? 트럼프에게 동맹은 절대로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수단이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서 신경 쓰는 건 딱 하나입니다. ICBM입니다. 15,000km를 날아가서 뉴욕과 워싱턴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북한이 갖고 있고 거기에 러시아의 첨단 이 ICBM의 우주에서 우주상공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기술을 예. 이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것입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마 자신이 가진 힘을 쓸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대는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든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든 간에 정상 간에 저는 교신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당선됐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축하 전보 정도는 축하 편지 정도는 보내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대화가 시작될 터인데 중요한 것은 동맹을 철저하게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남쪽 정부의 입장은 개의치 않는 거죠. 가령 바이든이라면 바이든은 어쨌든 한미일 삼각동맹이 이 지상 목표 미국 외교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환호했던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북한과 예를 들어서 뭐 실무 접촉이든 고위 접촉이든 남한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죠. 우리 정부와. 그런데 트럼프는 개의치 않을 겁니다. 아마 사후 통보 정도겠죠. 그런 점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 국면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북한의 위협 감소를 왜냐하면 트럼프의 목적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대통령은 못한 건데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벌써부터 노벨상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노벨상에 관심이 많다 트럼프가. 예. 사실 지난번 1기 때 김정은 위원장과 그렇게 3번씩이나 정상회담을 한 동력도 그런 자기 이 현시욕, 과시욕 또 그런 노벨상에 대한 욕심 이런 것도 작용했을 거라고 보고요. 큰 그림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세계 전략 중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너무 밀착해 있는 것. 이것이 미국 국익에 해롭다라는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와 중국을 좀 떼놓으려면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 러시아와 대화를 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 결국 타겟은 중국 대륙이란 말이죠. 중국을 압박하는 거고 지금 AI 혁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AI 혁명 속에서 미국과의 격차를 벌리는 것 이것이 이제 미국의 국익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우리의 국익은 어디에 있는가 그 틈을 잘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케미가 잘 맞으려면 이 화학적 결합이 되려면 우선 본인이 국내로부터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외교는 내치의 연장입니다. 국내가 어지러운데 국내에서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힘을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내 정치를 지금은 정치가 없죠. 국내 정치를 잘 작동을 시키고 그래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국면 속에서 트럼프와의 외교도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뭐 꼭 더불어민주당과 얘기하자는 건 아니다. 보수 진영에도 이 외교안보 영역에서 현명한 현자들이 많이 있으니 그분들의 얘기라도 좀 들어서 뭔가 전체적인 전략 규제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통령에게 이제 그런 말씀 주문하셨습니다. 자, 이제 국내 정치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뭐 오늘 내일 상당히 이제 국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강행 수정안입니다만 어쨌든 강행 처리를 좀 예고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뭐 일사불란으로 지금 거부하겠다는 거거든요. 반대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왜 전망하시는지요? 이 특검법 문제는요? 국내 정치를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머리 아파하시는데 저도 참 송구스럽습니다. 네. 과연 지금 국면 또 뭐 어제 오늘 내일 전개되는 이 국내 정치의 그런 대결과 갈등이 국익에는 무슨 도움이 되는가? 또 나의 삶, 국민의 삶에는 어떤 기여를 하는가라는 것을 좀 스스로 정치인들 모두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기준은 국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권자잖아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데 김건희 특검법 그것도 국민입니다. 기준은. 그런데 국민의 3분의 2 많게는 70%가 특검하라는 거잖아요. 주인이 하라는데 저는 그걸 따라가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거부하면 도태되는 거죠. 그 점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도 그동안 국민 눈높이를 말했단 말이죠. 그건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과연 국민 눈높이라는 게 뭐예요? 국민 절대 다수가 이 문제는 털고 가라라는 건데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저는 원칙이 있는 정치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라는 건 자기가 한번 내세운 그런 기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변했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줄타기를 하는 거겠죠. 뭐 어려움, 뭐 이 살아있는 현실 권력과 맞선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이 소장파 시절에 한번 그래 보셨던 적이 있죠. 김대중 정부 때. 사실은 이제 쇄신 정풍 운동에 제가 선봉에 섰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 스스로 모든 것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그런 계산과 셈법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현실 실제 하는 권력에 대든다는 것이 그거는 뭐 스스로 정치 생명을 걸고 하는 건데 네. 한동훈 대표에게 필요한 건 지금 그런 결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 정권을 돕는 겁니다. 제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쇄신 정풍에 앞장설 때도 그 김 대통령이 그런 말씀인데 제가 김 대통령을 돕는 것은 바로 이 길이 이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했던 거지요. 네. 그 점에서는 뭐 변했다기보다는 좀 결기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번 내세운 자기의 원칙이라면 끝까지 고수하는 것이 원칙이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길을 우리가 지금도 존중하고 그분을 그리워하는 것은 네. 불리하더라도 자신을 던져서라도 그 원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받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 들으면 사실 뭐 여야로 갈라져서 뭐 갈등도 하고 투쟁도 하는 게 현실이니까 뭐 그냥 적이라고 표현을 편하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적이지만 훌륭하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적이라는 그 용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전쟁은 적이에요. 그런 상대를 없애야 되는 거지만 이 정치는 게임입니다. 경기입니다. 예. 스포츠잖아요. 제가 그냥 시샘말로 적이지만 훌륭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 진영이지만 훌륭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가끔 받는 정치인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 정치인들의 경우는 보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의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어려울 때라도 이걸 버텨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서로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미국 정치에서도 링컨 대통령이 존경받는 것은 원칙의 정치인이라는 거죠. 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굴하지 않고 그걸 뚫고 나가서 미국 역사를 바꿔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정치에도 그런 원칙의 정치인이 지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셨는데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졌어요. 그럼 더불어민주당에는 그런 원칙과 소신의 정신이 좀 보이십니까? 특정인을 거론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걸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어쨌든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정치를 하는가? 어제도 뭐 국회에서 이제 특검법 관철을 위한 농성을 했는데 네. 한 정치인이 그렇게 말했어요. 후배 의원이. 저는 국회의원 자리를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지 않습니다. 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제 꿈을 이룰 수 없다면 저는 정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라는 건데 그 아름다운 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런 후배 있겠죠. 예. 의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후배 정치인이 있는 게 사실 선배 원로 정치인 입장에서는 참 행복한 일이죠. 예. 자, 그건 그렇고요. 내일이 근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날입니다. 그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트럼프가 후보였을 때하고 막상 당선됐을 때가 많이 다르듯이 예. 사법 리스크가 합성 사법 리스크로 얘기될 때하고 막상 이제 재판이 선고가 나서 그게 비록 1심이라 하더라도 뭔가 유죄 또는 뭐 의원직 박탈형 또는 따라서 당연히 2년 반 후에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당하는 이런 형이 나왔을 때와 그냥 막연히 이런저런 예측이 될 때하고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까 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진짜 2년 반 동안 저는 네.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네. 이 정부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정적 죽이기에 썼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정부 운영 형태, 권력 운용 행태가 네. 아닙니다. 그것을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런 속에서 만들어진 재판이라는 것이고 아니 무슨 선거법 뭐 무슨 이런 그 상대 당 대표 이제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검사를 7, 80명씩 2년 수백 번 압수수색하면서 한 역사가 세계 역사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이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이제 가장 엄격한데요. 상대방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이제 뭐 학력이나 경력이나 뭐 무슨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비난하고 상대방에 대한 공격성 그게 이제 거짓말. 제일 악성으로 보는 거죠. 예, 이른바 네거티브 흑색 내가 선전. 당선시킬 목적으로 거짓말을 거짓을 유포했다라는 것인데 그거와 관련해서 단 1회적으로 가령 토론이라든지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걸 어떤 사실을 부인했다고 해서 이걸 처벌하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자기 검열을 철저하게 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판례 정신에 비춰보면 저는 무죄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뭐 법원의 결정이니까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네. 마치 이 선거법 지금 뭐 김아무개라는 사람을 몰랐다고 했는데 알면서도 몰랐다고 한 거냐 정말 기억이 안 나서 몰랐다고 한 거냐 하는 건데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저 대표 자신은 몰랐다는 거고 몰랐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느냐는 건데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의 핵심인가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1월 들어서 두 번의 토요일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는 집회죠. 11월 2일, 11월 9일. 그리고 11월 16일 이번 주 토요일도 집회가 예고돼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집회고 때로는 다른 야 5당과의 연합 집회, 연대 집회도 있고 또는 뭐 시간이 약간 서로 다르게 집회 일정이 될 경우에는 뭐 민노총이나 이런 그 시민단체와의 결과적으로는 합류하는 집회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있거든요. 또 있을 것으로 지금 예고돼 있는데 170석의 거대 야당이 이 거리를 나간다고 하는 것을 의원님은 어떻게 우선 보십니까? 불행한 일이죠.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국회라는 건 정치라는 건 5천만의 이해관계와 우리 사회의 갈등과 아우성 이것들을 다 모아내서 최대한 조정해내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수단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그런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갈등의 진원지잖아요. 네. 여야가 정권과 야당이 부딪히고 있잖아요.
대통령 권력은 입법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4번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입법권은 분명히 국회에 속합니다. 국민 5천만이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300명을 뽑아서 대리하는 거거든요. 그 대리에서 만든 입법을 24번째 거부했습니다.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는 거죠.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의 비상행동이 바로 장외 집회인 거죠. 네. 그런 점에서 결국 해법은 정치의 복원입니다. 다시 실종됐던 정치를. 그래서 우리가 직선제 이후에 지금 8번째 대통령인데 그래도 정치를 했던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정치 경험이 50년 이상 평생을 정치했던 부분.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윤 대통령에게 정치 경력은 없습니다. 정치는 하루도 안 해봤어요. 국회의원 하루 안 했잖아요. 네. 그것이 결국 한국의 정치를 너무 쉽게 본 거죠. 우리 한국 정치를 이렇게 지금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건데 네. 어쨌든 장외 집회가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국회에서 정치를 다시 되살리는 것 그것이 네. 해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장외 집회라는 흐름과 같이 가면서 어제 그 41명의 야권 국회의원들이 탄핵 연대라고 하는 걸 출범시켰어요.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물론 다수죠. 그리고 뭐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도 함께 41명의 국회의원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예, 그들의 주장은 200명의 그 의원들을 모아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탄핵 의결 정족수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탄핵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움직임을 보면. 근데 이재명 대표는 11월 9일 집회에서 다 두 단어는 내가 두 글자 단어는 얘기 못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탄핵을 다들 이제 뜻하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는 탄핵으로 움직이면서 탄핵을 공식화는 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이 상황을 좀 뭐 누구든 좀 답답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탄핵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말씀 중에 하나 바로 잡을 거는 예. 그 두 글자라는 게 예. 이제 때에는 탄핵을 연상하는데 네. 그 맥락을 읽어보면 네. 그 환장이란 말이 맞아요. 하다가 그 말을 쓰기가 뭐해서 예. 앞에 말과 뒤에 말을 보면 알겠습니다. 환장이라는 말이 맞는데 예, 대다수 언론이 언론에서는 탄핵이라고 보도해서 제가 그렇게 예. 질문드렸습니다. 예. 언론이 좀 그 맥락을 보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불행한 일이죠. 우리 지금 이 짧은 그 민주주의 역사에서 두 번의 탄핵이 있었고 또 아무튼 8명의 대통령 중에 불행한 대통령이 여럿 있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이제 오늘 이제 반환점에서 4일째입니다. 네. 정말 환골탈태해서 네. 탄핵을 국민의 대표들이 얘기하는 그런 국면이 아니라 예. 성공하기를 바라는 네.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 4일째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진격의 경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이끄는 제47대 미국 새 정부의 면면들이 이제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바짝 긴장하고 보고 있는데 유독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좀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증시가 지금 완전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미국이 정말 뜨거운 이 경제 상황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과 너무 대조적이라서 이거 좀 심하다. 이거 좀 정상적이지 않다. 이런 느낌까지 제가 받습니다.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경제를 잘 모르지만 좀 주절주절 먼저 제 느낌을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님은? 너무 고정관념에서 예. 사실 한미 관계라든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는 변합니다. 네. 그래서 1기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게 대비해서 트럼프 집권 2기 때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하는 쪽인데요. 사실은 트럼프는 기업인 출신입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항상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실용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고정관념서부터 탈피하는 게 중요하다. 트럼프가 먼저 뭔가 우리한테 리스크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부터 넘어서자.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인선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정전처럼 이론이라든가 규범이 통하지 않으니까 사실 안보 라인에 보면 현장 경험이 있는 경륜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는 대장이 아니라 소령도 현장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안보와 관련해서 이론과 규범이 통하지 않을 때 가장 전문가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인선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청취자분께서도 이렇게 인선이 헐쓸까? 그게 바로 기업인의 실용주의 관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허기에 나름이지 고정관념에 젖어서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증시라든가 경제라든가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트럼프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과 네네. 잘 맞춰갈 수만 있다면 우리 경제가 특별히 트럼프 시대에 어렵게만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협상의 달인입니다. 네. 그리고 개인적 성향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대외 정책이라는 건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상대방이 타겟이 다르면 그게 맞춰가는 게 대외 정책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는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했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적 성향에 맞춰서 네. 트럼프의 개인적 관계를 더 밀접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협상이 달인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회엔 줄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으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연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허기의 나름이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예.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인선이라든가 공약사항이 다 지켜지는 건 아니거든요. 일기 때 사실 정치 실수력에서 우리 경제에 그렇게 어렵게 봤던 여러 가지 대선 공약이 정확하게 지켜진 건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4년 기간 동안에 미국의 국익적인 관점에서는 공약사항과 다른 측면에서 이행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공약이라는 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네. 경제정책이라든가 이런 건 여건이 변하면 그 공약사항이 현실보다도 이게 괴리가 됐을 때는 그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부합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공약사항이 굉장히 미국을 중시해서 한국 입장에서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느냐 우리 국민의 자세, 정치권이라든가 또 이렇게 경제를 이끌고 있는 이런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외교안보 분야를 봐도 네네. 국무장관 인선이나 국가안보보좌관 인선을 보면 한국을 잘 알고 또 직접 DMZ에 와서 DMZ에 오면 우리 분단 현실을 실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네네. 강력한 메시지를 냈던 사람들이 지금 다 발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네네. 우리 외교안보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호흡을 맞춰갈 수 있는 좋은 파트너들이 지금 발탁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사실 이번에 안보라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집권이기에는 굉장히 적대적일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인데요.
그리고 사실 우리와 관련해서는 일기 때 김정은과 트럼프 당선자 간의 밀월 관계라든가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푸틴과 그다음에 트럼프의 밀월 관계라든가 실제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는 이런 관계 때문에 우리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다 해서 프리라이딩 문제, 무임승차 문제를 배제시키게 해서요. 한국이 오히려 북한보다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방위비 분담이 높아진다든지. 근데 사실 이번에 안보 라인에서 보면 대중 강경론자, 대북한 강경론자로 채워지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예. 이런 상황이 트럼프의 종전의 관념에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다. 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제 영역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 관세, 상호 관세, 또 중국에 대한 60% 관세 부과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때부터 해왔고 지금 그 얘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트럼프 집권 2기에는 관세 공화국이다 이런 표현을 쓸 만큼 관세 얘기가 지금 굉장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얘기가 재밌더라고요. 관세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단어다. 뭐. 아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관세 공화국이다, 관세 왕국이다 그런 표현이 거기서 나오시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보편적 관세, 상호 관세는 뭘까? 네. 상당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조금 전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관세를 부과할 때는 상대방에 미치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 상호 관세라든가 보편적 관세의 법적 뿌리는 1988년 옴니버스 액트라는 종합무역법의 근간을 대고 있거든요. 네. 요거는 뭐냐면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는 겁니다. 기준이 중시하는 것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 이길 때는 대외 경제 정책에서 관세 정책을 할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 규모,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흑자 규모, 이걸 보고 오는 겁니다. 아하. 이게 기업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너무 적자가 크고 상대방이 너무 흑자가 많으면 그럼 관세 때려야죠. 관세를 때려서라도 때려야죠. 하자.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면 관세는 모든 국가에 적용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역 적자가 된다. 우리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된다. 그러면 미국에서 미국의 국부를 이탈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를 안 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런 것이 근데요. 우리에서 알려지기에는 어이구 미국의 고관세를 때리면 중국이든 한국이든 고관세 때려 한국 경제 불리할 것이다. 이런 측면인데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가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베트남과 그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대미 무역 적자가 큽니다. 한 400억 달러 이상 되니까 그 규모만 그런 관점에서 줄여주는 이런 노력만 되면은 이 고관세에 대한 부담을 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상품은 이 관세라는 부분은 가격 경쟁력 의존을 할 때 사실 관세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수출 상품이라는 건 반도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예전과 달리 품질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네네. 그게 대미 무역 흑자의 가장 큰 요인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관세를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완충시킬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정전의 관점에서 이게 관세면 무조건 한국 경제의 수출이 급락하면서 경제가 어려질 것이다 하는 관점은 좀 우리가 그렇게 지레 겁먹을 이유 없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너무 그 관세에 대해서 우리 경제가 마치 무너지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언론에 보도하고 또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저희처럼 국제금융시장 30년 이상 종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런 관점에서 좀 시정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이 통화를 12분을 했는데 그 짧은 통화 시간에도 조선업 얘기를 트럼프가 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네. 대통령이 그걸 전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조선업은 이제 잘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또 그런가 하면 바이든 행정부 때는 기업 이를테면은 이 그린 에너지 대체 에너지 쪽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컸다면 트럼프 시대에는 화석 연료 쪽이 좀 더 비중이 커질 거다.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석유화학 영역이 좀 고생했는데 그거 좀 영역이 좀 더 밝아지겠네. 이런 식으로 기회 요인들이 동시에 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그건 어느 정도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네. 경제정책의 하나의 정책을 피했을 때는 항상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변해더라도 항상 분리해서 하다면 그 법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편적 잣대이기 때문에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기여인이 많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위기요인이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네. 트럼프 집권 2기에 나오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여인과 위기요인일 때 위기요인을 넘어 우리 관점에서 너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조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선을 보면 공교롭게도 저와 개인적 관계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게 이제 아마 어쩔 수 없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나왔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젊었을 때 한국의 옥포조선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조선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발전됐거든요. 근데 본인이 안보를 갈 때 사실 군축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해서 선박 건전 동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지금 미국에서 군축함이라든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그에서 중국에 대해서 대항력이거든요. 그래요. 예. 군축함의 노후에 되는 부분에서는 세척이라든가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기업인으로서 한국의 조선업의 경쟁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그 짧은 통화에 우리나라 이거 조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 기브앤테이크 걸 수 있는 충분한 우리가 그게 필요하니까 기업 입장에서 우리가 그 필요하니까 당신에 대해서 해주면 그렇습니다. 그런 게 기업인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기후변화 관련해서 자 우리 입장에서 올해 기후의 목표 온도 1.5도가 지났으니까 앞으로 1차 에너지 중시하고 파리 신협약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가입했는데 그걸 탈퇴하면 우리 입장에서 이게 불리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기업이 CO2 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구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이 절대적으로 많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프로덕트 프로세스 생산 과정을 고쳐야 되거든요. 맞아요. 예. 생산 과정을 고치는데요. 이 시스템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 시스템 입장을 굉장히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거의 공장 다시 짓듯이. 그렇게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인다 해서 1차 에너지 중시한다 해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없겠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왜 이렇게 했느냐. 경제 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좋습니다. 골디락스라든가 노랜딩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요. 왜 미국 사람들이 왜 그걸 느끼지 못했느냐. 과거 보면 바이든 정부가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 미저리 인덱스에서 경제 고통 지수는 지금 실업률이 완전 고용 상태고 물가도 잡히고 성장률 높지 않습니까? 경제 미저리 인덱스 보면 역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헬스부가 당선되죠. 근데 미국 국민들이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느끼지 못하냐? 매일 자연재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연재해 이 문제에 강력한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베스트가 아니더라도 이 극복할 수 있는 이거를 사람이 필요해서 이번에 레드시업해서 백악관뿐만 아니라 상원 모두 공화당이 삭제해서 이게 되는 미국 국민들의 표심으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자연재해 문제도 트럼프 입장에서 1차 에너지 중시하니까 자연재해 문제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소홀히 할 것이다?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위기와 기회가 늘 같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게 오늘 내내 말씀하신 건데 마지막 질문 짧게.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사도 써야 되는데 하고 물어치는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안 샀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관점에서 높은 밸류가 있어야 가격이 높게 형성하는데요. 이건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투자하느냐 안 투자합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일적 입장을 갖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엔 대사의결을 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근데 빅테크라든가 월가에서 올해 연초에 정치자금을 주지 않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업자들이 사실상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자금을 준 겁니다. 예. 그래서 슈퍼 비트코인 왕국론이다. 이렇게 해서 올해 연초에 열렸었던 2023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밸류가 있어야 투자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정치적 성향은 나중에 큰 코를 닥칠 수 있다 하는 것을 정치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마주에 흔들리지 마라.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5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돌발 구간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마포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동호대교부터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난 버스가 서 있고 1시간째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남동까지 밀리고요. 안현 분기점에서 일찍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매송휴게소에서 8탄 분기점까지 막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동탄 분기점에서 남사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유하영입니다. 네, 문화 이슈입니다.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뤄드리는 문화 이슈 김헌식 문화평론가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문화에서도 트럼프 이펙트 그렇습니다. 트럼프 효과 또는 트럼프 충격 효과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마이크 조금 가까이 좀 해주시고요. 예. 트럼프가 그동안 방송사들하고 좀 갈등을 빚어왔잖아요. 맞습니다. 라이센스 취소하겠다는 말도 했었는데 자신이 당선될 경우에는 예. CBS와 ABC 방송의 라이센스를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래서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그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분석 기사를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에 관련돼서는 CBS 같은 경우는 면허를 취소할 대상은 아니고요. 다만 지역 방송사에 송출하기 위해선 지역 방송사 이제 면허가 필요한데 그것을 관장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그러니까 FCC가 과연 관여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FCC 위원 같은 경우는 여야가 3대2로 구성이 되는데 일단 상원 의원을 이제 다수당으로 이제 공화당이 차지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네. 상황은 좀 유리하지만은 이게 수정헌법 1조를 거스르면서까지 취소를 하겠느냐 쉽지 않겠네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방통신위원회 제시카 로젠워설 의장 같은 경우는 이 정치 후보가 보도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조금 더 가까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치를 때 얘기하고 막상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운영을 할 때 집행하는 것하고는 조금 간격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심정은 이럴지 모르죠. 그러나 이건 미국의 헌법 체계나 여러 가지 정책 결정 과정을 보면 쉽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언론사들뿐만 아니라 이 문화예술계 인사들하고도 트럼프가 아주 직설적으로 막 설전도 벌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복받을까요? 보복당할까요? 그래서 보복하는 걸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일단 아시다시피 워낙 많은 셀럽과 할리우드 스타들이 헬스 쪽으로 이제 지지를 선언했었는데 심지어 클린스트 이스트우드나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원래는 보수 쪽의 어떤 성향이 있었는데 트럼프에도 반대표를 던지는 만큼 정말 압도적으로 셀럽들이 해리스를 지지를 했거든요. 그 두 사람은 이른바 보수의 아이콘 같은 네. 수십 년 동안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예.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도 3억 명의 팬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번에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집권 1기 때 트럼프가 문화예술계에 어떤 조치를 했느냐라는 점을 봐야 되는데 사실 이런 발언을 그때 당시 했거든요. 취임과 동시에 문화예술 및 인문학 지원은 연방정부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국가예술기금하고 국가인문학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문화예술기관과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정책인데 국가예술기금 예산 같은 경우는 원래 1,800억 원 정도 되는데 한 400억 원 정도만 남기고 다 삭감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국가인문학기금 같은 경우도 380억만 남겨가지고 4분의 1로 확 줄여버렸거든요. 그게 원이에요, 달러예요? 달러인 것이죠. 달러겠죠. 우리나라 예. 돈으로 이제 했을 때 1,420억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런데 2017년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예 국가예술기금이나 국가인문학기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이런 기금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 부분도 지켜봐야 되는데 과연 다 없앨 수 있을까? 없애지는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거할 때하고 집권해서 집행할 때하고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자, 오징어 게임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2죠? 네. 이게 언제 개봉됩니까?
개봉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주로 네. 공개가 되는 12월 26일에 12월 26일 한 달 후네요. 대략.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말 연초가 아마 오징어 게임으로 들썩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넷플릭스 통해서 오픈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련 기자 회견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논란점이 있었는데 가장 논란점이 뭐냐면은 이 최승현 씨 탑으로 알려져 있죠. 빅뱅의 네, 그렇습니다. 군 복무 중에 대마초 투약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연예인 활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2에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을 출연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하면서 좀 비판이 있다 보니까 황동혁 감독이 이렇게까지 논란이 될 줄은 사실은 몰랐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감독이 캐스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캐스팅을 감독이 하니까 결국에는 그럼 친분 때문에 섭외한 게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자신은 그런 게 아니고 딱 한 번 친분 때문에 섭외한 적이 있지만 그 뒤에 굉장히 후회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탑이 아니고 다른 연예인을. 그런데 뭐 이 작품을 했는지에 대해서 결과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겠다. 철회하지 않고 진행하게 됐다 이렇게 언급해서 갑자기 저는 개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 떠오르더라고요. 결과로서 승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런 캐스팅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폭력성 논란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1에서도 처음에 너무 잔인해가지고 저도 사실은 1, 2회 넘어가기가 이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다른 콘텐츠보다는 좀 은유적이고 상징적이다.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그런 면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게 이제 잔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막 아주 잔혹 영화들 있잖아요. X 등급 받는 영국, 미국 같으면 그거는 막 피가 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잔혹함하고는 좀 달랐잖아요. 다르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드라마다 보니까 더 충격이 심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이 이제 슬러시 무비라고 그래가지고 신체를 잔인하게 훼손하는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잔혹 무비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오징어 게임은 사실은 잔혹하다고는 하지만 주로 총이나 뭐 게임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그런 폭력성이 문제이지. 그래서 뭐 그런 면이 맞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황동혁 감독이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해도 되나라는 이제 장면들을 많이 연출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윤리적인 시험대에 오르니까 예를 들면 친한 친구, 뭐 가족 관계 이런 것이 시험대에 오르니까 이런 점이 좀 불편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윤리성에 관련돼서는 더 이제 시험에 들게 하는데 사실 후반부로 갈수록 그래도 오징어 게임이 호응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래도 현실이 그렇게 잔혹해도 우리는 인간성을 발휘해야 된다.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일종의 권선징악 프레임이 살아 있었다. 그렇죠. 그 프레임이 살아 있었는데 특히나 마지막 편에 내가 다시 돌아가 가지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성기현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히려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장면의 그런 미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뛰어넘어야 된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황동혁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은 어쨌든 여러 종류의 게임으로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시즌 2에는 다른 게임도 나옵니까? 다른 게임도 많이 그래서 우리나라 고유의 놀이도 많이 집어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전 세계에서 다 하는 게임도 이제 등장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보편성과 특수성 우리나라 게임만 이제 보여주게 되면 좀 몰입도가 떨어지기 때문인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게임이 등장할까 이렇게 예측하고 또 저도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뚝박기 게임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로제의 아파트 게임을 활용한 그런 아파트라는 노래도 인기가 있었던 것이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놀이성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놀이들이 많이 은유와 상징을 통해 가지고 화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비밀이군요. 공개가 안 됐군요. 새로 나타날 게임이 어떤 건지는. 전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성기훈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변화를 시도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이제 그 오픈을 앞두고 이 정도 화제성을 이미 만들어냈다면 광고 효과는 굉장히 클 것 같으네요. 이미 뉴욕에서는 관련 게임을 지금 유료로 입장시키고 있는데요. 굉장히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인들이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어쨌든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게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트렌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남녀공학 반대 시위가 시작됐는데 이게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다른 여대로까지 이제 번지고 있습니다. 광주여대와 덕성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학생회가 동참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동덕여대가 남녀공학을 전환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학교 커뮤니티를 통해서 흘러나오면서 이 학생들이 이제 공동 대응을 한 것인데요. 학교 측에서는 학교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공학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특히 공과대학을 이제 우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에도 그 여자대학교가 그 남녀공학대학교로 바뀐 적이 있는데요. 네, 예, 그래서 몇몇 대학이 그렇게 했는데 학령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신입생 유치나 이런 것들이 좀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환을 한다라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총학생회 측은 왜 학생들의 어떤 수련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제 추진하느냐라는 입장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일 오후에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도 뭐 단체 시위를 진행하기로 한 그런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학 내의 구성원들과 협의하는 과정들이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수능이라서 수능 관련 기사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한 말씀만 듣겠습니다. 네, 일단 찹쌀떡하고 엿이 좀 사라지고 있고 현금과 외식, 초콜릿 등 디저트 순으로 이제 바뀌고 그게 있다고 바뀌었어요? 해요. 그래서 이런 점은 약간 주의해서 선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좀 약간 씁쓸하기도 합니다. 네.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월 14일 목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성국이었습니다.